인생극장. 새벽에 푸른 잉크가 창호지에 스며들 때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잠에서 깼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꿈. 애타게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몸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76의 오숙자.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버릇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8년째 비어있는 그 자리의 서늘함이 뼈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문득 남편의 메마른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읍사무소에서 평생을 바친 그는 늘 나의 극성을 말없이 받아주던 사람이었다. 그가 세상을 뜨기 몇 해 전 그는 마루에 앉아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숙자, 당신은 평생에 걸쳐 아주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았어. 그런데 내 성이라는 건 말이지, 밖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안을 가두기도 하는 법이야. 언젠가 당신이 그 성문 안에서 외로워질 때 누군가는 밖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 할 게야. 그는 나의 오늘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마지막 선물이라며 강아지 한 마리를 내게 안겨주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다. 이놈 이름은 햇살이야. 내가 없어도 이놈이 당신 세상에 햇살이 되어줄게야. 그것이 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얼마 전 의사는 내게 두어 달의 시간을 선고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흐릿한 시야 너머로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막연한 공포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재산이었다. 이 악착같이 모은 돈, 이 땅과 집, 당연히 내 자식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니까.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나 의사가 그러는데 몸이 많이 안 좋단다. 길어야 두어 달이라네. 소화기 넘어 큰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병원 오진일 거야. 내가 서울에 더 큰 병원 알아봐 줄게. 고마웠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내가 당장 내려가겠다는 말은 없었다. 의사 아들에게 전화했다. 어미야, 내가 곧 죽는다는데. 아들은 전문가의 냉정함으로 내 말을 끊었다. 어머니,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혈당 수치는요? 일단 진료 기록부터 제게 보내보세요. 아들은 나를 환자로 대할 뿐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은 가장 짧았다. 어머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주말에 전화 드릴게요. 그 주말에 전화는 오지 않았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전화기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서울의 큰 병원 예약 전화도, 진료 기록을 물어보는 아들의 전화도 하다못해 안부를 묻는 막내의 전화도 없었다. 그들은 걱정하는 말을 했고 위로하는 신용을 했다. 그걸로 자신들의 도리는 다했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던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학부모 회의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었고 월급으로 모자라 밭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오직 너희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어미의 하루에 대해, 이 고독한 1분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놈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 내가 이 흐릿한 눈으로 더듬더듬 밥을 차려 먹는지, 넘어질까 두려워 화장실 문턱을 기어가는지, 정막 속에서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에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지.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삶에 바빴고 내 시간은 그저 그들의 성공 뒤에 버려진 껍데기일 뿐이었다.
깊은 비애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한테도 좀 기대고 살아. 어쩌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부터 나는 작심하고 복지관에 나갔다. 평생 쳐다보지도 않던 자판기 커피를 뽑아 할머니들 앞에 내밀었다. 한 할머니가 뼈있는 말을 툭 던졌다. 아이고, 오숙자 씨가 웬일이래? 그 잘난 자식들이 용돈 많이 주나 보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려 했다. 요새 무릎이 영 시원찮아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할머니가 비꼬듯 받았다. 의사 아들 뒀다 뭐한대? 아들한테 가서 주사 한 방 놔달라 하지.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았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내 곁으로 햇살이가 다가와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축축한 코가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작년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꼼짝없이 마당에 쓰러져 있던 날.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햇살이는 짖지도 않고 내 품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온기로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병원에서 돌아와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면 약봉지를 물어다 내 무릎에 올려놓던 것도 햇살이었다.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달려와 내 얼굴을 하두며 나를 진정시키던 것도 햇살이었다. 나는 햇살이를 끌어안았다. 짐승의 따뜻한 체온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 충격과 공포, 후회와 한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이시여, 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지만 전부 실패하고 결국 내게 남은 것은 말 못하는 짐승의 조건 없는 사랑뿐이라니.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 마지막 유산의 주인을. 내 재산은 햇살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내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던 내게에게.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내 전 재산을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햇살이를 돌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자식들 단체 대화방에 글을 남겼다. 몸이 많이 안 좋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시한부라는데 길어야 2달 남았다네. 재산 정리가 고민이다. 재산이라는 2글자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죽은 듯이 조용하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낡은 시골집 대문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멈춰섰다. 1년 내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내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큰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비염이라며 햇살이를 쳐다보지도 않던 딸이 오늘은 햇살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임까지 했다. 의사 아들은 내 손목을 잡고 맥을 짚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니, 기력이 너무 없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영양제 구해왔어요.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내가 무릎이 쑤신다고 했을 땐 응급실에나 가보라던 아들이었다. 그의 눈은 내 혈색이 아닌 이 집의 땅 문서를 훑고 있는 것 같았다. 막내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모실게요. 네. 관사가 비좁하게 한 말이 들을 수 없다던 그 입에서 모신다는 말이 술술 나왔다. 나는 쇠약해진 척 기침을 콜록이며 안방에 들어누웠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를 가운데에 두고 자기들끼리 열띤 회의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큰딸인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우리 집이 제일 넓잖아. 아니지, 형님. 어머니, 건강은 의사인 제가 챙겨야죠. 매일매일 제가 체크할 수 있다고요. 도련님, 형님. 그래도 막내인 저희가 모셔야죠. 부모님은 막내가 모시는 거래요.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나에 대한 진정한 걱정은 없었다. 오직 누가 어머니를 모셔야 가장 많은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수싸움만이 오갔다. 10수년 만에 우리 집에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유가 나의 임종을 앞둔 재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난 주말 그들은 손자들까지 총동원해 다시 찾아왔다. 어색하게 할머니 사랑해요를 외치는 손주들의 모습은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이 위선적인 가족 사진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햇살이는 누가 좀 책임져 줄래? 순간 시끄럽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알레르기, 비염, 비좁은 관사. 그들의 비겁한 변명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내 마지막 질문 앞에서 그들의 탐욕스러운 가면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쯧쯧.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너희는 결코 모를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발망하는 그 유산이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저 늙은 개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산이 너희 아비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 전 재산이 이 늙은 개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알면 저들은 이제 늙은 개의 비위라도 맞추려 들까.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다. 내가 낳고 길렀지만 실로 가소롭고 서글픈 존재들이다. 나는 평생을 헛살았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 마지막 유산은 자식들의 탐욕이 아닌 어두운 세상을 밝힐 또 다른 햇살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죽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겠지. 나는 그들의 경악과 허탈함을 상상하며 마지막 평온을 느낀다. 내 곁에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 햇살이의 따스한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내 평생을 바쳐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라고. 그리고 그들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멀리 날아갔다. 나를 남겨둔 채. 나는 성공한 자식들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내 인생 최대의 성공이 결국 내 인생 최대의 실패였다는 것을. 한 인간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성공의 증표들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온기의 하나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